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리포트 보셨겠지만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개입했다. 논란이 뜨겁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엔 부인을 했다가 3시간 만에 다시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로를 했는데요. 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가 시작된 게 이제 2월인데 그 전인 1월 말쯤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학연 지연이 없는 사람이 안 보인다. 곧 공모가 시작되는데 당신이 적임인 것 같으니까 공모에 응하는 게 좋겠다. 응하도록 하시오. 이런 전화를 했고 곧 이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도 전화가 걸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공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신을 전주에 있는 본부로 불러가지고 본부장 등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는 하나의 그냥 덕담 차원에서 장 실장이 전화를 한 것이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장 실장이 지원해보라고 전화로 권유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전화로 공모 참여 권유한 건 시인을 했는데 자,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 내가 이건 인사권자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한 거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곽 전 대표가 서류에서 1등하고 면접에서도 1등한 것은 맞다. 그리고 면접위원들 사이에서는 역대 최고의 후보다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은 맞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상당히 흡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탈락을 했고 청와대 유력 인사가 추천했는데 안 된 것 자체가 어떤 현재 인사 시스템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 청와대가 진상조사하고 장 실장 파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장 실장이 미뤘지만 결국엔 떨어졌기 때문에 인사 개입 아니다. 내부 이 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증거다. 두 얘기가 다 맞는 듯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고 박사님. 청와대가 장하성 실장이 이 사람을 발굴해서 권유한 것을 사실이라고 시인했잖아요. 그럼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거 맞다. 그래 놓고서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은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청와대는 이렇게 정책실장이 권유했음에도 이 사람이 탈락한 것은 그만큼 이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반증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한 것이긴 합니다만.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하는 이게 서로 다른 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별개로 봐야 되는 그러나 전혀 차원이 다른 두 가지 문제 아닙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렇게 기금운용본부장의 그 자리에 이렇게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개입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에 대한 판단은 그것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분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 점에서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본부장, 맞으면은 국민연금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급적이면 좀 수익도 많이 내서 앞으로 우리 연금 받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투자 전문가를 앉히는 그 자리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체적으로 특정인을 권유하는 것 이런 행위가 과연 맞는 것이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실패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야당 문제 제기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해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이가 쥐 잡는데 흰 고양이건 운용 635조 원에 달하는 운용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라고 하는데 면접도 잘 1등이시고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히는 게 더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질문이 좀 묘해서 직접 그 질문은 답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청와대 실장이 전화가 와서 한번 좀 추천하고 싶다 하면 아마 굉장히 들떴을 거예요. 내가 됐구나. 그래서 저는 바람직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특히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소위 대한민국에서 인맥을 자랑하는 경기고하고 고대를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설수가 좀 처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청와대에서 해명한 것을 어느 정도 좀 제가 좀 옹호를 해주고 싶은 것은 예. 지금 내부 인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을 비판하면서 현재 정권을 옹호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어떤 인사 시스템이었냐면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그 추천권이라든가 모든 그 이 위원장이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대통령의.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 추천이나 모든 권한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갖고 있다 보니까 모든 권력에 무슨 괜찮은 자리인 사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 즉 인사 시스템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제 큰 문제인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아, 인사 시스템은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 정도가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은 괜찮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예. 인사권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정황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현재 정부에서 인재 그 채용은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예. 뭔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하성 실장이 자꾸 저 구설수에 오른 것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야당의 논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다 보니까 예. 이중국적 문제나 뭐 병역 문제나 이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것이라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 됐잖아요. 그러면 예. 사실은요. 장하성 실장이 이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생각하지도 않고 있던 사람한테 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모하기 시작하기 전에요. 그러면 전화하기 전에 혹시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권유를 하고 싶은데 예. 기본적인 이 문제가 없는지는 체크를 했어야죠. 예. 이게 그 병역 문제나 또는 이중국적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야권에서 아, 이 사람이 참 좋은데 검증을 하다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예. 사실은 그런 거 다 사전에 알고서도 권유하고 해서 갔다가 예. 뭔가 이게 정권이 생각하는 코드와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 뒤늦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탈락한 거 아니냐. 예. 지금 곽태선 씨도 그런 취지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가 봐라. 우리 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반증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문제 제기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해서 예. 이 또한 코드 인사의 실패자가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 내정 통보를 받고 2개월 정도를 끌다가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뭐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민들의 노후 자금입니다. 600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을 잘 관리해줘서 국민들의 노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좀 좋은 분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몸이 좀 피곤하셔서 인도 연차까지는 했는데 이번엔 또 멀리 인도 공식 순방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도에서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삼성을 방문하는 데다 아직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다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일부터 5박 6일간 인도, 싱가포르 등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9일날 인도에서 인도 노이다 휴대전화 공장 준공식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거기에서 이제 청와대에서 먼저 방문 일정 중에 하나로 삼성전자 측에 참석을 좀 제안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해 구속됐다가 지난 2월에 이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연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올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현대 차라든지 LG라든지 또 한화 큐셀이라든지 대우조선 해양 등 이제 기업
방문을 좀 늘리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향으로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30분 정도 아마 공장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같이 안내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 최근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소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인 이재용 부회장까지 만난다는 거 재벌 개혁에서 조금은 친기업 정책에 이 변화를 주는 거 아니냐. 너무 뭐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2년차 이 정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일단 집권당 대통령이 됐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민생이고 경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식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뭐 친노동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친기업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추구해야 된다면 두 개 다 또 추구해야 될 입장이 저는 대통령이라 보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는 저는 어쩌면 올해가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뭐 당장의 경제라는 것이 뭐 대통령이 받겠다고 해서 확 발전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걸 뭔가를 보여준다면 누군들 못 만나겠습니까? 특히 이재용 뭐 이제 그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무슨 법적으로 뭐 외국으로 다닐 수 있는 문제고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달리는 말을 대통령이 멈춰 세울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불공정한 적폐를 공정한 거에 대해서 불공정 적폐를 그 부분을 갖다가 단호하게 한 부분은 저는 현 정부에서 분명히 저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뭐 기업인한테 재갈을 물린다. 저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저렇게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어떠한 것도 저는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인 사건의 피의자라면 못 만날 이유가 없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 연루된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을 강조하는 이 상황에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안고 대통령이 만난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걸 바라보는 기업인들이 문재인 정부도 기업의 이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는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잘못됐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제 주체 대부분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또 지나치게 빠르게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올리는 최저임금이 그 기업들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애초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선의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도 시사하지 않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나는 것만으로 이 기업들이 다시 어떻게든 좀 한 번 더 투자해보자, 살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또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안 만난 것보다는 낫지만 그 점에서 저는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의 적극적 전환을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는 이런 어떤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한번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근본적인 좀 사고의 전환을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중국 이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가장 큰 피해는 대한민국이 볼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길을 정부에서 조금은 살려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얘기인데요. 계파 정치 논란을 빚었던 친문 의원들의 모임, 부엉이 모임 결국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전재수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아니된 굴뚝에 연기도 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요. 해산입니다. 해산이고 그 연구 모임으로 전환할지조차도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밥 먹는 모임이기 때문에 해산도 되게 쉽습니다.
자, 해산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해산되는 게 모임이냐 뭐 이런 반론도 있지만 일단은 해산하기로 했는데 자,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자리에 모였는데 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좀 많이 고언들을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초선들이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좀 견제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 너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도 후보들이 뭐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자신의 정책 노선, 자신이 이끌어갈 어떻게 가겠다라는 이런 것을 내놓고 평가가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